서울의 한복판, 한겨울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던 날, 대한국립병원 외과 병동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평일 오후였지만 응급수술이 밀려 있었고 수술실 안팎은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닥터 한지우는 회색 수술복 위에 파란 가운을 걸치고 손을 씻으며 정신을 가다듬고 있었다. 그는 대한국립병원 외과에서 가장 존경받는 외과의사 중 한 명이었다. 냉철하고 침착하며 실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가까운 동료들만이 알고 있었다. 그의 눈빛 속엔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와 무게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들어온 응급 환자는 고등학교 2학년생 이민재였다.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한 사고로 복부와 허벅지에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태였다. 사고 발생 후 30분도 안 되어 병원에 도착한 그는 급히 수술 준비에 들어갔다. 출혈이 많습니다. 혈압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 김수진이 재빨리 혈압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수술실 3번 세팅하세요. 뼈 고정용 인공 보형물도 준비해두고. 간 출혈 가능성 높습니다. 한지우는 차분히 지시하며 환자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다. 간호사들과 마취과 전문의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수술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모든 것이 정돈된 듯 보이던 그때 복도를 가로지르는 날카로운 짖는 소리가 병원 전체를 뒤흔들었다. RRR. 경비원이 무전기를 들고 다급히 외쳤다. 수술동 복도에 개가 침입했습니다. 병원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그 순간 수술실 문이 반쯤 열려있던 틈으로 중간 크기의 갈색 진돗개 한 마리가 바람처럼 밀려 들어왔다. 그 개는 놀랍도록 정확하게 수술실 3번으로 달려와 한지훈에게 돌진했다. 멈춰. 안 돼. 그러나 이미 늦었다. 개는 날카로운 이빨로 한지훈의 왼팔을 덥석 물었다. 그가 쥐고 있던 메스를 떨어뜨리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순식간에 수술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간호사는 소리치고 마취과 의사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숙였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 개는 단 한 번의 공격 이후 더 이상 한지훈을 해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수술대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귀를 쫑긋 세운 채 수술 장비 근처를 킁킁거리며 서성였다. 한지훈은 팔의 통증을 억누르며 개를 주시했다. 그는 뭔가 직감했다. 이 개는 단순히 미쳐 날뛰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고 있었다. 모두 멈춰. 개를 다치게 하지 마. 지금은 그 녀석이 우리보다 먼저 뭔가를 알아챈 것 같아. 그의 말에 스태프들은 순간 멈칫했다. 그 누구도 그의 말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 그 순간이었다. 수술실 구석에서 희미하게 탄 냄새와 함께 화학성 기체의 독특한 향이 감지됐다. 김수진 간호사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선생님, 혹시 이옥가스 냄새 아닙니까? 이오, 즉 에틸렌 옥사이드는 살균용으로 사용되는 고위험 성가스로 밀폐된 공간에서 노출 시 호흡기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병원 규정상 철저하게 밀폐된 소독실에서만 사용되며 수술실에 유입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었다. 이럴 수가. 한지훈은 숨을 죽였다. 환기 시스템 점검해. 이옥가스 누출 가능성 있어. 즉시 수술 중지, 수술실 폐쇄. 이렇게 해서 한 생명이 구조됐고 동시에 대형 사고가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우는 혼자 앉아 팔에 붕대를 감은 채 개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오히려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제발 멈춰야 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기묘했던 건 그 개가 수술실을 정확히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병원의 수많은 복도와 문 사이에서 수술실 3번으로 정확히 들어왔다는 건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다. 복실, 간호사 중 한 명이 그 개의 이름을 불렀다. 저게 병원 뒷마당에서 자주 보이던 아이예요. 몇 번 밥 줬었는데 항상 조용하고 순했는데 오늘 애. 한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 개가 우릴 구했어. 이유는 아직 모르지만 뭔가 더 큰 일이 숨어 있어.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는 이옥가스 배관에서 미세한 구멍이 발견되었고
외부로부터 의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병원은 즉각 조치를 취했지만 그 누구도 아직 전말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한켠에서 치료를 마친 복실은 조용히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다.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걸음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듯 다시 병원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민재의 수술은 결국 수술실 7번에서 진행되었다. 수술 장비가 완전히 갖춰진 공간은 아니었지만 한지우는 흔들림 없이 수술에 임했다. 그는 왼팔에 붕대를 감은 채 오른손만으로 절개를 시작했다. 팔의 통증이 간헐적으로 밀려왔지만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어떤 고통보다 눈앞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우선이었다. 수술은 길고 힘들었다. 복부 출혈 부위가 예상보다 심했고 대퇴골 역시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보형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잠시 망설였다. 문제의 보형물은 제이메드텍이라는 회사에서 납품된 것이었고 최근 들어잇따른 품질 이상이 보고되고 있었다. 김 간호사, 이전에 제이메드텍 제품으로 수술한 환자 기록 있습니까? 네, 선생님. 지난달 3건 있었는데요. 2명이 감염 증세를 보여 재입원했습니다. 한지우는 입술을 앙다물었다. 지금 당장 대체 가능한 보형물 가져오세요. 다른 병동 거라도 좋습니다. 그의 결정은 당황한 수술팀을 긴장하게 만들었지만 모두가 그의 의도를 이해했다. 믿을 수 없는 장비로 생명을 맡길 수는 없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민재는 집중치료실로 이송되었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저녁, 지우는 병원 기록실에서 민재의 환자 기록을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민재가 병원에 도착한 직후 등록된 기록 중 일부가 자동으로 삭제된 흔적이 있었던 것이다. 접수 간호사에 따르면 기록 입력 후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으며 재입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상함을 느낀 지우는 병원의 시스템 관리자와 접촉했다. 그는 수술 전날 새벽 병원 보안 시스템에 비인가 접근 기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접근자는 병원 직원으로 등록된 인물 중 한 명이었지만 그 아이디는 이미 퇴사한 전 직원의 것이었다. 누군가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 무언가를 지우거나 숨기려 한 겁니다. 지우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나 개의 우연한 행동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같은 시각, 민재는 집중치료실에서 깨어났다. 아직 의식은 흐릿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공포와 혼란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 이현이 곁에 앉아 있었다. 강직한 성격의 기계공 출신인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민재야, 아버지가 여기 있다. 이제 괜찮아.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속삭였다. 아버지, 그날 트럭 일부러 나를 친 것 같았어요. 이 말에 이현은 숨을 멈췄다. 뭐라고? 사고 순간 운전석에 있던 사람이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말하던 게 기억나요. 정리했다고. 분명 그랬어요. 나를 보자마자 급하게 차를 돌렸어요. 지우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면 누가 왜 민재를 노린 것일까? 그리고 그가 발견된 장소 근처에서 복실이 함께 있었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우는 수의학 연구실로 향했다. 복실은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몸의 한쪽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수의사는 날카로운 도구로 인한 외상이라고 했다. 일반적인 개싸움이나 교통사고와는 달리 고의적인 공격이었다. 복실, 너는 대체 무슨 일을 목격한 거냐? 지우는 복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한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며칠 후 병원 CCTV 영상이 복구되며 한 장면이 확인되었다. 수술 당일 새벽, 의사 가운을 입은 한 남성이 유혹가스 저장소 근처에서 배관을 조작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얼굴은 마스크에 가려 식별이 어려웠지만 그는 병원 내부를 매우 잘 알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서은경 형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 날카로운 판단력과 정의감으로 이름난 그녀는 영상 분석 후 단호하게 말했다. 내부 공모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 직원 중 누군가가 이들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사건은 단순한 의료사고를 넘어 병원 내부의 부패와 외부 세력의 음모로 확대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복실이 있었다. 서은경 형사는 대한국립병원 보안실의 자료를 분석한 끝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옥가스 저장고 근처 CCTV 영상은 화질이 낮았지만 그 남성의 걸음걸이, 체형, 그리고 장비를 다루는 방식은 숙련된 의료 기술자의 그것이었다. 단순한 외부 침입자가 아니었다. 이건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입니다. 가스관 조작법, 접근 경로, 근무 시간 회피까지 치밀하게 계획됐어요. 그녀는 병원 인사기록부를 요청했고 최근 1년 내 퇴사한 기술 직원 명단과 그날 근무 중이었던 의사 및 간호사 전원의 출입 기록을 비교했다. 그러던 중 한 인물이 떠올랐다. 정민석. 제이메드텍의 기술 협력 계약으로 일시적으로 병원에 파견됐던 인물이었다. 그는 몇 달 전 병원을 떠났으나 보안 시스템에는 여전히 출입 권한이 살아있었다. 그가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한편 한지우는 자신의 오랜 동료이자 외과 부장 박대우 원장을 찾아갔다. 그는 수술실 3번 가스 누출 사건 이후 병원 안팎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박 원장님, 시스템 조작 흔적과 수상한 인물이 병원 내부에 들어왔다는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수술용 장비 납품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 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지훈아, 너도 알겠지만 병원은 단지 의술만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행정, 후원, 장비 계약, 이 모든 게 얽혀 있지. 그럼 우리가 환자의 안전보다 계약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까? 나는 그저 병원이 무너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내가 무슨 뜻인지 알지만 지금은. 지훈은 더 말하지 않고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싸늘했다. 그날 밤 지훈은 몰래 복실이 머무는 수의학 연구실을 찾았다. 복실은 치료 후 점차 회복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병원 안을 배회하는 낯선 인기척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복실아, 넌 뭘 본 거니? 왜 하필 그 수술실이었을까? 그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복실을 안고 연구실 뒤편으로 몸을 숨겼다. 누군가 열쇠 없이 문을 열려다 포기한 듯 휙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 날 병원 의무기록실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다. 민재의 수술 기록 중 일부 보형물 관련 항목이 삭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간호사 김수진이었다. 선생님,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기록이 있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보형물 일련 번호가 통째로 빠져 있어요. 지우는 소리 없이 눈을 감았다. 누군가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었다. 그 시각 민재는 집중치료실에서 서서히 회복 중이었다. 그의 정신은 아직 불안정했지만 가끔 깨어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같은 단어를 중얼거렸다. 복실이 나를 찾아왔어. 지우는 민재에게 복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민재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공원에서 자주 봤던 개예요. 내가 빵을 나눠줬었어요. 항상 일정한 시간에 나타났죠. 언제부터? 한 3달 전쯤. 병원 앞 공원에서 혼자 뛰어놀곤 했어요. 처음엔 도망가더니 나중엔 자주 다가왔어요. 나 혼자 조깅할 때면 꼭 따라왔죠. 지훈의 머릿속에 한 조각이 맞춰졌다. 복실은 단지 길 잃은 개가 아니라 민재와 이미 연결되어 있었던 존재였다. 민재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복실은 본능적으로 그를 쫓아 병원까지 달려온 것이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일어날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움직였던 것이었다. 지훈은 서은경 형사에게 이 모든 정보를 전달했다. 복실은 단순히 개가 아니에요. 민재와 깊은 유대가 있었고 이옥가스의 존재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겁니다. 마치 경고하듯이 은경이 말을 이었다.
이 개가 아니라면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이 사건의 범위가 생각보다 더 크고 위험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지훈 선생님, 병원 내부의 자료 협조가 어렵다면 저희는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그 순간 병원 전산팀에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수술실 3번 내부의 자동 센서 로그가 복구되었고 가스 누출 시점 직전에 누군가 수동으로 환기 시스템을 끄고 가스 밸브를 열었다는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시스템에 기록된 조작자의 임시 코드 번호는 병원 내 장비관리팀에서만 사용하는 코드였다. 그 코드는 정민석의 이름 옆에 남겨진 마지막 기록과 일치했다. 대한국립병원 장비관리팀. 평소라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조용한 부서였다. 하지만 정민석의 코드 번호가 이호가스 누출 시스템 조작 기록에 남아있었다는 사실은 병원 내부에 보이지 않는 손이 실제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서은경 형사는 곧바로 병원에 수사협조 공문을 전달했고 전산팀의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며 정민석의 병원 내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그는 퇴사 이후에도 병원에 여러 번 무단 출입한 흔적이 있었다. 그가 사용하는 아이디는 이미 폐기되었어야 했지만 누군가 내부에서 이를 복구하고 유지한 것이었다. 내부 공모자. 최소 2명 이상입니다. 은경은 한지훈과 회의실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이들은 단순히 장비관리자가 아닙니다. 병원 행정 혹은 고위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한지훈은 그 말을 들으며 떠올린 얼굴이 하나 있었다. 병원장 박대호. 평소 외부 업체와의 관계에 적극적이었고 제이메드텍과의 계약 체결 당시 중심에 있던 인물이기도 했다. 그는 망설임 끝에 은경에게 말했다. 원장님이 뭔가 알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찾아야 하죠. 결정적 증거를. 며칠 뒤 민재는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다. 그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점점 더 의식이 맑아졌고 자신이 기억한 사고 당일의 상황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 얼굴은 마스크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병원 마크가 있는 점퍼를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 직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니? 지훈이 물었다.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 위장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나를 그냥 우연히 친 게 아니에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실 바깥에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다. 병동의 자동 화재 경보기가 작동한 것이었다. 모든 간호사와 의사들이 긴급 대피 지침에 따라 환자들을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불은 없었다. 경보기는 조작된 것이었고 그 목적은 특정 병실의 전기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그 병실은 이민재가 있던 병실이었다. 누가 시스템을 만졌습니까? 은경이 병원 보안실에 소리쳤다. 비상 시스템 접근 로그 확인 중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코드 번호가 이상하네요. 이건 응급의료기기 유지보수팀 전용 코드인데 지난달 이미 삭제된 코드입니다. 다시 등장한 존재하지 않아야 할 코드. 이는 명백한 내부 조작이었다. 복실은 그 순간 병원 복도에서 심하게 짖기 시작했다. 민재의 병실 근처 불 꺼진 창고 방향을 향해 몸을 낮추고 으르렁거렸다. 지훈은 그 반응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즉시 따라갔다. 그곳에서 그는 창고 문틈 사이로 빠르게 도망치는 그림자를 목격했다. 지훈은 뛰어들어갔지만 이미 사람은 사라진 후였다. 대신 바닥에는 검은색 의료용 장갑과 제이메드텍 로고가 찍힌 소형 전자기기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 그 기기는 내시경 장비 데이터 초기화 도구였다. 환자 수술 기록, 기기 사용 내역 등을 삭제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였다. 이건 지훈은 기기를 집어들며 말했다. 누군가 지금도 기록을 지우고 있어. 병원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은경은 이 기기를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고 분석 결과 내부 저장 장치에서 최근 3개월간 삭제된 수술 기록 7건이 복구되었다.
그중 5건은 제2메드텍 보형물 사용 수술이었고 그중 2명은 감염으로 재수술, 1명은 사망. 그리고 이들 중 공통점은 모두 보험회사의 고위보험 처리 대상자였다. 병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며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시행했다.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닙니다. 은경은 단호하게 말했다. 의료보험 사기, 장비 리베이트, 그리고 정보 조작까지 얽힌 조직적 범죄입니다. 한지훈은 이 모든 과정에서 점점 더 큰 분노를 느꼈다. 환자의 생명 위에 세워진 이익구조,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료진, 그리고 그 중심에 복실이라는 게 한 마리가 있었다는 사실. 복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을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이 외면했던 진실을 향해 짚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 지훈은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숨기지 않겠다. 나와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고 병원 내부에서 진실을 밝히자. 김수진 간호사, 마측과 이지영, 그리고 연구실의 수의사 박현우가 지훈의 제안에 동참했다. 그리고 복실은 그들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병원 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비공식 모임은 야간 교대 후 연구실 뒤편 작은 회의실에서 조용히 열렸다. 참석자는 4명 한지훈, 간호사 김수진, 마측과 이지영, 그리고 수의사 박현우. 회의실 바닥 한쪽에는 조용히 누워있는 복실이 있었다. 그날도 복실은 창밖을 주시하며 낮은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사실만으로도 병원은 위험합니다. 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2메드텍의 보형물은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걸 덮기 위해 수많은 기록이 삭제됐어요. 이지영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근데 솔직히 두렵기도 해요. 박 원장님과 병원 후원회는 매우 강력해요. 만약 우리가 함부로 움직였다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김수진이 단호히 말했다. 우리는 매일 환자를 만납니다. 목숨을 걸고 수술하는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이윤을 위해 환자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게 저는 참을 수 없어요. 박현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복실이 처음 왔을 때 보통 개였다면 도망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개는 병원 구조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히 수술실로 향했어요. 누군가 그 안에서 소리를 질렀다면 그건 아마도 민재였을 겁니다. 지훈이 이어받았다. 의식은 없었지만 복실과의 유대감이 그를 부른 거죠. 그날 회의에서 결정된 첫 번째 행동은 내부 증거 수집이었다. 장비실 사용 기록, 병원 회계 장부, 그리고 특정 환자의 병력과 수술 기록까지 모두 비공식적으로 확보해야 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했다. 며칠 뒤 김수진은 병원 기록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장비관리팀 직원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 남자는 새로운 얼굴이었고 말투는 어딘지 낯설었다. 보형물 재고는 어제 들어왔는데 이미 정리됐대요. 수술실에는 미리 전달됐고. 정리된 담당자는 누구죠? 수진이 물었다. 강태우 씨라고 들었습니다. 강태우. 그 이름은 병원 계약 리스트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제2메드텍과 사적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는 의혹은 점점 짙어졌다. 같은 시각, 지훈은 병원 격리팀 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지난 6개월간의 장비 납품 거래 내역을 입수했다. 그중 이상한 거래가 여러 건 있었다. 특히 한밤중 송장 처리, 비공식 배송 기록, 내역서와 실제 재고의 불일치. 그는 그중 한 파일을 경찰서로 직접 전달했다. 서은경 형사는 즉시 수사 확대를 명령했고 제2메드텍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모든 움직임은 곧바로 누군가에게 감지되었다. 다음 날 아침 한지훈의 차량 유리에 이상한 경고문이 끼워져 있었다. 입 다물면 다친 사람은 없다. 환자와 개는 아직도 취약하다. 그 문구에 지훈은 숨이 막혔다. 누군가 복실과 민재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곧장 병실로 달려갔다. 민재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간호사에게 들은 말은 충격이었다. 오늘 아침 수의과 연구소에서 직원이 와서 복실을 데려갔다고 했어요. 박현우 선생님 지시라고 했는데.
하지만 박현우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 누군가 복실을 데려간 거야. 지금. 지우는 곧장 병원 외곽의 수의과 연구소로 향했다. 그러나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복실은 사라졌고 남아있는 것은 떨어진 주사기 하나와 목줄이 잘린 흔적뿐이었다. 그 순간 그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미상. 기억해라. 너희가 건드리는 건 단순한 병원이 아니다. 우린 실수를 2번 반복하지 않는다. 지우는 손을 꽉 쥐며 속삭였다. 이제는 내가 끝까지 간다. 그날 밤 그는 은경 형사에게 복실 실종 사건을 정식으로 신고했고 동시에 민재의 병실을 경찰 보호 아래 두기로 결정했다. 위협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다. 지우는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민재와 복실이 공원에서 찍은 흐릿한 사진. 그리고 그 사진 속 멀리 배경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우연히 찍혀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확대해서 경찰에 전달했다. 몇 시간이 지난 뒤 은경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금까지 당신이 받은 경고, 수술실 조작, 복실 실종, 민재의 사고, 모든 게 하나의 인물로 수렴됩니다. 누굽니까? 제이메드텍 실질 소유주, 강현수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인의 그림자 뒤에 숨었지만 이번엔 정식으로 그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지우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병원 전체를 조종하는 손, 복실을 헤아려 했던 그 세력, 그리고 환자를 도구처럼 이용한 자.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지우는 사진 속 인물의 정체가 강현수라는 이름과 일치한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의료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이며 제이메드텍의 주요 주주이자 다수 병원과 장비 계약을 독점한 기업 네트워크의 중심 인물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는 절대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오직 계약과 후원, 효율실 너머에서만 존재감을 드러냈을 뿐이다. 이제 실체가 드러났군요. 은경 형사가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강현수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닙니다. 정치권, 언론, 의료계에까지 줄이 닿아 있어요.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걱정하는 건 자신의 안전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복실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는 단순한 증인이 아닙니다. 강현수는 복실이 자신을 위협한다고 믿고 있어요. 은경은 수사팀을 3갈래로 나눴다. 한 팀은 병원 근처 CCTV를 추적했고 다른 팀은 제이메드텍이 보유한 시설을 수색했다. 그리고 마지막 팀은 동물보호소, 비공식 실험실 등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우는 박현우 수의사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 방금 이상한 문자가 왔습니다. 복실의 사진이에요. 배경은 낯선 창고고 복실은 구속된 채 누워 있었어요. 그는 즉시 문자를 전달했고 사진에 찍힌 배경 중 일부 간판 글자를 확대해보니 한강 제2물류 창고라는 문구가 흐릿하게 보였다. 오래전 사용되다 폐쇄된 창고였다. 이곳이라면 은경이 말했다. 수색 영장 없이 바로 접근 가능합니다. 저희 팀이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수색팀은 창고로 출동했고 긴장 속에서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어둡고 축축한 내부에는 각종 폐기된 장비들이 가득했다. 한쪽 끝에 철제 우리 안에 갇힌 복실이 있었다. 몸엔 가느다란 전극이 붙어 있었고 앞다리엔 혈관 주사 자국이 선명했다. 복실. 지훈이 소리쳤다. 복실은 힘겹게 눈을 떴고 꼬리를 미세하게 흔들었다. 그 순간 창고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복면을 쓴 남성 2명이 도망치려다 수사팀에 붙잡혔다. 그들의 소지품에서는 주사기, 마취제, 불법 동물 실험 관련 문서가 나왔다. 복실은 구조되었고 즉시 동물 전용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다. 수의사들은 중독 증세가 의심된다고 판단했고 밤새 치료가 이어졌다. 복실이 구조되었다는 소식은 지훈과 그의 팀에게 커다란 안도감과 함께 분노를 안겨주었다. 이제 더는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김수진이 말했다. 우린 증거도, 피해자도, 가해자도 모두 알고 있어요. 남은 건
세상을 향해 드러내는 일뿐이죠. 은경은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병원 내부 부패가 아니라 의료 산업 전반에 걸친 리베이트 및 생명경시 풍조를 드러내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경찰은 강현수를 정식으로 소환했고 동시에 제이메드텍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한편 민재의 회복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약했지만 지훈의 허락하에 복실을 면회할 수 있었다. 복실이 정말 살아있네요. 민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복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복실은 조용히 민재의 손에 코를 부비며 작은 소리를 냈다. 눈빛에는 고통이 아닌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괜찮아. 너만 무사하면 돼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날 저녁 병원 이사회가 긴급히 소집되었다. 그동안 숨겨왔던 수많은 문서가 드러났고 내부 고발자가 추가로 등장하면서 병원 측도 더 이상 강현수를 감쌀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강현수는 결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오히려 병원이 관리 부실로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저는 병원과 계약만 했을 뿐입니다. 모든 책임은 병원과 현장 담당자에게 있습니다. 언론은 양측의 주장을 연일 보도했고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의료장비 관리 시스템에서 복원된 음성 파일 하나가 모든 흐름을 뒤집었다. 그 파일은 수술실 점검 중 정민석과 또 다른 인물이 통화하는 내용이었고 그 속엔 이런 문장이 담겨 있었다. 가스만 세게 해. 수술은 지연되면 그만이지.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수술 못 받게 만드는 거야. 근데 걔가 수술실까지 들어왔다니까. 망할. 이 음성 파일은 강현수의 음성과 정확히 일치했다. 대한민국은 술렁였다.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 복실이 막은 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 미수였음을. 대한민국 언론은 연일 대한국립병원 사태를 다뤘다. 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술기록 조작,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계약 구조. 그리고 그 모든 폭로의 결정적 전환점이 된 한 마리 개의 용기. 복실은 병원의 한 동물 전용 병실에서 회복 중이었다. 외상과 중독 증상은 점차 호전되고 있었지만 수의사들은 아직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입원 상태였지만 민재를 보면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민재는 거의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와 복실 곁에 앉았다. 넌 정말 내가 만난 가장 용감한 존재야. 복실은 작게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고 그 작은 몸이 규칙적인 호흡을 이어갔다. 민재는 그녀의 상처를 바라보며 조용히 되뇌었다. 넌 날 살렸고 진실까지 밝혔어. 한편 강현수의 음성 파일이 공개된 후 상황은 급변했다. 그의 법률 대리인은 조작된 파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립수사연구소의 정밀 분석 결과 파일은 진본임이 확인됐다. 이 사실이 발표되자마자 여론은 강현수에게 등을 돌렸다. 한지훈은 병원 내 이사회 앞에 직접 출석했다. 그는 이사회 앞에서 환자의 사진을 들고 일련 번호가 삭제된 수술 기록, 이옥가스 배관 조작 로그, 그리고 복실의 사건까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병원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병원은 생명을 거래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대로 침묵한다면 우린 모두 공범입니다. 일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노 교수 출신의 이사회 원로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지훈 선생, 당신이 지킨 건 단지 한 명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의료인의 양심 그 자체였소.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병원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고 병원장 박대우는 사임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마냥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조사위원회가 발족되자마자 병원 직원들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몇몇 간호사와 직원은 내부 고발자에게 원망을 쏟아냈다. 괜히 들쑤셔서 우리 병원 이미지 망쳤잖아요. 강현수랑 계약 끊기면 후원도 다 끊겨. 앞으로 환자 줄고 수술도 줄 텐데 그 책임 누가 질 건데? 지훈은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이익을 위해 생명을 외면한다면
그건 더 이상 병원이 아닙니다. 거대한 실험장이 될 뿐이죠. 김수진과 이지영도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견뎠다. 그리고 복실은 여전히 말없이 그들 곁에 있었다. 존재만으로도 하나의 증언처럼. 수사당국은 제이메드텍 본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국내 6개 병원과의 유착 정황을 포착했고 병원 관계자 14명을 입건했다. 강현수는 도주를 시도했지만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체포 장면은 전국 뉴스에 생중계되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의 모습 위로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거렸다. 강 대표, 계획적인 살인 시도 인정하십니까? 의료기기 리베이트 사실인가요? 복실이라는 개가 당신 범행을 막았다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그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한편 민재는 회복 후 처음으로 정식 인터뷰를 허락했다. 카메라 앞에선 그는 여전히 목소리가 약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저는 살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가 살아남지 않길 바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막아준 건 한 마리의 개였습니다. 복실은 저보다 먼저 위협을 알아차렸고 제 대신 뛰어들었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나가 생길 겁니다. 그의 말은 전 국민의 가슴을 울렸다. SNS에는 복실을 영웅으로 칭송하는 글이 넘쳐났고 여러 방송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다뤄졌다. 어떤 라디오 DJ는 이렇게 말했다. 한 마리 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용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며칠 후 복실은 퇴원 판정을 받았다. 병원 안팎으로 환호와 박수가 터졌고 민재는 손에 직접 만든 목걸이를 들고 그녀를 마중 나왔다.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 집에 가자, 복실아. 그날 이후 복실은 민재와 함께 살게 되었다. 공원에서 조용히 산책을 즐기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지우는 병원 옥상에 서서 조용히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거센 바람이 흩날리는 속에서 그는 생각했다. 우린 싸웠고, 잃었고, 또 얻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다. 그리고 한 장의 메일이 그의 눈앞에 도착했다. 발신자는 익명, 제목은 단 한 줄. 그는 혼자가 아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다. 그 짧은 문장은 마치 칼날처럼 지훈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메일 본문은 없었고 첨부 파일도 없었다. 단지 한 줄의 문장. 하지만 그 말은 명백했다. 강현수 뒤에는 더 큰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경고였다. 그날 밤 지훈은 서은경 형사와 다시 만났다. 그녀는 이미 이 메일을 알고 있었고 별도로 익명 제보를 수사 중이었다. 이메일은 독일 서버를 경유해 들어왔어요. 발신지를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같은 계정으로 지난달에도 정보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무슨 정보였습니까? 제이메드텍이 의료기기 외에도 바이오 실험, 특히 비공식 동물 약물 실험을 진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체 중 일부가 병원 내에 유입되었을 가능성까지 언급됐죠. 지훈은 복실을 떠올렸다. 그녀가 단순히 공원에서 떠도는 개였다면 어쩌다 이옥가스를 감지하고 수술실로 돌진했을까? 만약 복실 역시 어떤 실험의 결과였다면? 하지만 복실은 지능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본능 이상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은경은 말하며 서류를 내밀었다. 복실의 몸에 삽입된 마이크로칩을 분석한 결과 등록번호는 존재하지 않았고 민간에서 사용하는 반려동물 등록 형태와도 달랐습니다. 대신 미국의 한 군견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던 구형식별 코드 방식과 유사한 구조가 나왔어요. 지훈은 말을 잃었다. 그녀는 훈련받은 개였다는 뜻인가요? 아마도 훈련 중 탈락하거나 실험 후 버려진 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런 개를 다시 누군가가 병원 근처에 배치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퍼즐은 더 복잡해졌다. 복실은 의도된 존재였을까? 아니면 계획을 무너뜨린 외외의 변수였을까? 지훈은 박현우 수의사를 찾아가 복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했다. 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복실은 확실히 일반적인 개들과 달랐어요. 통증에 대한 반응, 명령에 대한 수용성, 특정 음향에 대한 민감성, 전형적인 훈련견 특성이었죠. 그녀가 감시받고 있었던 걸까요? 감시의 대상이었거나 혹은 실험의 도중 변수로 탈출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그녀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입니다. 복실은 인간을 돕는 쪽을 선택했어요. 지우는 그 말을 곱씹으며 병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병원은 여전히 긴장감 속에 있었다. 강현수의 체포 이후로 병원 내부에서도 잦은 사직자가 늘었고 일부 부서에선 기록 누락과 서류 분실이 계속 발생했다. 조사위원회는 병원 전산 시스템 전체를 점검하던 중 과거 강현수와 병원 고위 관계자들 간의 비공식 회의 녹음 파일 일부를 발견했다. 그중 한 대화는 충격적이었다. 그 아이만 정리되면 보건부 감사도 유야무야 될 겁니다. 이오라인은 폐쇄된 척만 하세요. 기자들만 피하면 됩니다. 문제는 박지훈입니다. 걔는 물러서지 않아요. 필요하면 병원에서 내보내세요. 의료계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병원은 또다시 언론의 중심에 섰다. 이번엔 단순한 기업의 탐욕이 아니라 병원 고위진의 공모가 드러난 것이다. 지훈은 이사회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받았다. 일부 언론 의사들은 언론 플레이라며 그를 비난했다. 심지어 익명의 협박 쪽지도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너는 환자를 지키는 게 아니라 병원을 무너뜨리고 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지훈은 병원 내 젊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따로 미팅을 제안했고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병원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 숫자는 날마다 늘어났다. 복실이 상징처럼 된 이후 병원 외부에서도 자발적인 시민단체가 생겨났고 복실의 이름을 딴 생명윤리 감시 네트워크도 설립되었다. 한편 복실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민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매일 저녁 공원을 산책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복실은 여전히 민재가 아프거나 꿈에서 악몽을 꿀 때마다 그의 옆에 다가와 몸을 밀착시켰다. 이젠 내가 지킬게. 복실아. 하지만 평화는 길게 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민재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 뒤따라온 남자가 있었다. 그는 조용히 민재의 어깨를 잡고 속삭였다. 다 끝난 줄 알았지? 강현수는 감옥에 있어도 우리는 남아있어. 민재는 얼어붙었고 복실이 짖으며 달려들었다. 남자는 놀라 도망쳤지만 그 말은 분명했다. 배우는 아직 살아있다. 지훈은 경찰에 즉시 알렸고 서은경 형사는 민재의 신변 보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건 전쟁이에요. 진실이 드러나면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저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 싸워야겠군요. 끝까지요. 민재에 대한 협박 사건 이후 병원은 다시 한번 깊은 불안에 휩싸였다. 공식적으로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계속 활동 중이고 병원 내 윤리 강령도 강화되었지만 사람들의 눈빛엔 불신과 긴장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복실과 민재를 병원 외 별도의 보호시설로 임시 이주시켰다. 경찰의 감시하에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단순한 협박 때문만은 아니었다. 며칠 전 받은 또 하나의 익명 메일 때문이었다. 강현수는 조각일 뿐이다. 판을 짠 건 다른이다. 첨부 파일에는 병원 내 후원자 명단, 장비 납품사 리스트, 그리고 특이하게도 국회의원 모임 일정표가 들어있었다. 그중 일부 이름은 이미 언론 보도에 등장한 인물과 겹쳤고 병원에 거액을 기부했던 정치인과 재단 이사들의 연결고리가 선명히 드러나 있었다. 이건 단순한 의료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훈은 서은경 형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정계, 재계, 의료계를 연결하는 커넥션입니다. 병원은 그 중심 통로였고요. 은경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수사 범위를 넘어가는 선입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어요. 그 시각 민재와 복실이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에 정체불명의 차량 한 대가 접근했다.
외관은 일반 승합차였지만 차량 내 CCTV에 포착된 인물은 병원 전 장비관리팀에서 일하던 윤기태였다. 그는 수사 초기 잠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혐의 없이 풀려났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CCTV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는 복실이 감금됐던 창고 주변을 최소 3번이나 왕래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윤기태는 다음날 새벽 자택에서 검거되었다. 수사관의 신문에서 그는 끝내 진술을 거부했지만 휴대폰 포렌식 결과 그가 외부 조직과 접촉한 흔적이 드러났다. 이 조직은 다수 병원에 고가의 의료 장비를 납품하는 중간 유통사였으며 그 수익 일부가 정치 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제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왔네요. 지우는 은경과 함께 보고서를 검토하며 말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조직적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지훈의 병원 사무실에 불이 났다.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의 서류와 컴퓨터 일부가 소실되었고 진화 후 출동한 경찰은 의도적인 방화의 흔적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자료는 백업되어 있어요. 다행히도 지훈은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건 메시지입니다. 은경이 말했다. 그들은 지금도 감시 중이고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제 지훈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이대로 수사에 협조하며 진실을 밝혀내느냐, 아니면 병원과 자신의 커리어, 그리고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한 발 물러나느냐. 그는 민재와 복실을 찾아갔다. 복실은 회복된 몸으로 민재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민재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한 모습이었다. 지금도 생각해요. 민재가 입을 열었다. 그날 복실이 없었다면 난 없었겠죠. 그리고 지금 이 병원도 뭔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와 복실은 모든 걸 바꾼 계기야. 하지만 그만큼 많은 이들이 너희를 두려워하지.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 아닐까요? 민재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복실은 두려움을 모르는 존재잖아요. 그 순간 복실은 마치 말을 이해한 듯 민재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며칠 후 대한국립병원에서 내부 고발자들과 지지의사들이 주최하는 공개 포럼이 열렸다. 주제는 생명과 책임, 병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였다. 지훈은 주연자로 나섰고 복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시작으로 강연을 이어갔다. 한 마리 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그건 무고한 생명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침묵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누군가의 피 위에 세워진 평온일 수 있습니다. 청중은 숨을 죽였고 몇몇은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복실의 이름을 딴 별표 복실 생명윤리재단 별표이 공식 출범했다. 지훈, 은경, 민재 그리고 뜻을 함께한 여러 의사, 간호사, 시민들이 이사로 참여했고 재단은 전국 병원 감시 시스템 구축과 의료윤리 교육 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지훈의 핸드폰에 다시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다. 넌 포기하지 않았군. 좋다. 이제 너를 직접 만나겠다. 발신지, 이름 없는 번호. 지훈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의 공기는 싸늘했다. 박지훈은 핸드폰 속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코트를 걸쳤다. 이제 너를 직접 만나겠다. 그 문장 뒤에는 좌표 하나가 적혀 있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폐산업단지. 이미 몇 년 전 폐쇄된 공간이었고 현재는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장소였다. 혼자 가지 마세요. 서은경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게 남겨진 마지막 수술입니다. 반드시 내가 직접 마무리해야 해요. 은경은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심을 읽었다. 그래서 결국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 하지만 경찰팀이 10분 뒤 후속으로 따라갈 겁니다. 절대 시간을 끌지 마세요. 생명의 위협이 감지되면 즉시 후퇴하십시오.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차량에 올라탔다. 창밖으로는 점점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의 삶에서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몰랐다. 폐산업단지에 도착하자
그곳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다. 누군가 최근까지 드나들었던 흔적이 역력했고 안쪽에는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그를 만났다. 중년의 남성. 단정한 양복 차림. 낯선 얼굴이었지만 말투와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는 결코 흔한 인물이 아니었다. 박지훈 원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당신이 판을 짠 진짜 주인공이군요. 남자는 미소 지었다. 강현수는 좋은 장기 말이었죠. 하지만 게임의 설계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의료를, 병원을, 사람의 생명을, 돈과 권력의 도구로 삼았습니까? 그건 질문이 아닙니다. 원장님, 이 세상은 언제나 이익으로 굴러갑니다. 당신은 착각하고 있어요. 정의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 고귀하지만 쓸모없는 환상. 그 환상이 수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살릴 수도 있지만 망가뜨리기도 하죠. 당신 같은 사람이 나서면 시스템은 흔들리고 불안정은 곧 투자 철회를 부릅니다. 그 피해는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숨기고 사람을 죽이고 아이와 개까지 해하려 했습니까? 남자는 눈을 가늘게 떴다. 민재, 복실, 그건 단지 계산되지 않은 변수였을 뿐입니다. 우린 그 녀석이 실험장에서 그렇게 반응하리라 예상 못했습니다. 지훈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이제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협상입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정의의 상징처럼 떠오르고 있어요. 언론, 시민단체, 내부 의료진들 모두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이 입만 다물고 이 사건을 이쯤에서 덮는다면 우리는 당신을 병원장으로 앉히고 연구 예산을 10배로 증액하겠습니다. 지훈은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날 잘못 봤군요. 나는 절대 그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당신의 커리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병원도 어떤 학회도 당신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난 이미 내가 살리고 싶은 생명을 지켰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 순간 창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긴급 투입팀이 건물로 진입했다. 남자는 표정을 굳히고 고개를 돌렸다. 역시 예상대로 움직이셨군요. 당신을 감시한 건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은경 형사가 들어와 그를 체포하며 말했다. 국가보안법, 생명윤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까지. 당신은 오래도록 구치소에 계시겠군요.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대한민국은 의료계에 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들끓었다. 국회는 긴급 청문회를 열었고 복실법, 의료기관 내 동물실험 윤리 및 투명성 강화 법안이 발의되었다. 지훈은 병원장직을 사양하고 생명윤리재단의 대표로 전향했다. 그는 전국을 돌며 강연했고 그가 하는 말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한 아이, 한 개, 한 의사가 만든 기적. 그것이 진짜 의학입니다. 민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수의학과에 진학했고 복실은 캠퍼스 안에서 특별 허가를 받아 민재와 함께 수업을 듣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학교의 마스코트이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리고 어느 여름날 지훈은 공원 한가운데서 복실과 마주쳤다. 민재는 멀리서 인사를 건넸고 복실은 그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잘 지냈니, 복실아? 복실은 조용히 앉아 그의 무릎에 얼굴을 비볐다. 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만든 이 변화. 앞으로도 누군가 지켜주겠지?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부드러운, 따뜻한 바람. 이제 그들의 싸움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그 앞에 서 있었다.